국토의 완전성이 위협을 받는다면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쓸 것이다. 예. 이렇게 말했거든요. 가용한 모든 수단이라는 말은 당연히 핵무기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 내에서도 좀 더 강력파들은 푸틴 대통령에 굉장히 더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고 있고요. 전술핵을 쓰라든가 군사작전을 종료하고 전쟁을 선포해서 총동원령을 좀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 푸틴 대통령의 어떤 이 개인적 성향으로 또 볼 수도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 기본적으로 KGB 사람이잖아요. KGB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침공한 거거든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를 쓸 것인가. 전문가들은 푸틴이 정말 핵을 쓴다면 과시용이 아니라 전장에서 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 신과 함께로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투자자 여러분, 이 시장이 정말 이게 불안불안한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고요. 또 이 변동성의 끝이 어디서 종결이 될는지를 쉽게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 어려우실 거고, 또 투자를 넘어서 우리나라 또 전 세계의 경제를 이렇게 걱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점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큰 변동성의 구간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인플레이션인데, 그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몰고 가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불과 며칠 안 걸릴 거라고 얘기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런데 전황이 또 급변하기도 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러시아가 어쩌면 핵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인류에게 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전황과 또 각국의 어떤 입장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한번 차근차근 점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TV에 2번 출연하셔서 굉장히 실질적인 그 내용,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셨던 분이죠. 전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내셨던 권기창 대사님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거 뭐 사실은 대사님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저희가 뵙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이슈 말고 다른 이슈로 좀 뵈는 게 좋은데, 이 전쟁은 더 심각해져 가고 있고, 또 이 전쟁이 전 세계 경제,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더 심해지고 있어서 다시 모셨습니다. 일단 전쟁의 현황, 전황을 좀 분석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는 뭐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세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수세에 몰리고 뭐 그 대응으로서 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 3프로에 출연했던 7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7월에 러시아는 돈바스 지방의 이제 북쪽에 있는 루안스크 주를 완전히 점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네츠크 주를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이 전황이 갑자기 급격히 변하게 된 것은 지난 8월 말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대반격을 시작한 겁니다. 남부 헤르손 주와 그리고 북부, 동북부에 있는 하르키우 주 두 곳을 타겟으로 해서 대공세를 개시했는데, 거기서 지금 큰 성과를 거두어서 하르키우 주는 완전히 회복했고, 지금 루안스크 주에서 지금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부 헤르손 주에서도 뭐 서울시 면적에 가까운 그런 면적 한 500평방킬로미터 정도를 이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군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주 우크라이나군이 놀랄 만한 그 전환점을 마련한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게, 아니 뭐 군사력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푸틴의 입장에서도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텐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총공세를 취한다고 해서 우리 상상에 러시아가 밀려? 아무리 러시아의 무기 체계가 미국이라든지 뭐 서방에 비해서 조금 노후화됐다 하더라도 국력이라든지 군사력 측면에서 압도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작금의 상황이 사실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네. 지금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많은 국제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싸움은 국제사회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골리앗은 체구도 훨씬 크고 훨씬 힘도 세고 압도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동안에 이제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동네 사람들이 다윗에게 먹을 거, 싸울 무기, 온갖 것들을 지금 그렇죠. 갖다 주고 있는 뭐 어허. 그런 상황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쟁 초반에 시작될 만 해도 뭐 우크라이나의 전력은 군 전력은 러시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했고요. 근데 그게 이제 큰 변화가 생긴 것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서방이 우크라이나 군에게 고성능의 무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예. 처음부터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이 그러니까 뭐 몇 주 이내에 무너질 걸로 봤기 때문에 주로 방어용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네. 뭐 제벌린 같은 대전차 미사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팅어 같은 대공 미사일 주로 방어용 무기에 들였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우크라이나가 버텨가면서 항전하기를 보면서 어. 점차 이제 그 공격용 무기들을 예. 그리고 또 중화기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제대로 모이기 시작한 게 이제 6월 정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6월 정도 이후부터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고성능 무기들을 차곡차곡 이제 축적해 나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적응해 나가는. 적응해 나가는 네.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 무기들 중에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군이 그런 무기의 숫자에서는 러시아에 뒤진다고 해요. 예. 무기의 전체 숫자에서는. 하지만 무기의 질에서는 훨씬 앞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무기들이 하이마스라는 이름의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이 한 장갑 트럭 위에 한 6발의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이제 80km까지 사정거리 나가는 그런 네. 고성능 미사일을 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비슷한 형태의 다연장 로켓이라 부르는 M270 로켓 시스템.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M77 그 경량 곡사포. 이런 것들은 이 전쟁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고요. 네. 그중에서 특히 하이마스는 GPS가 달린 그 미사일로 아주 정말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먼 거리에서 예.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대포로는 하이마스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대포는 사정거리가 한 20km, 25km 이내거든요. 그래서 먼 거리에서 이제 하이마스를 써서 우크라이나군은 말하자면 병참기지, 러시아군의 병참기지와 그다음에 지휘소, 탄약고 이런 것들을 집중 선별해서 타격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러시아군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그게 군사 관련 정보입니다. 그렇게 하이마스라든가 그런 뭐 M777, M270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러시아군이 탄약고 뭐 지휘소 뭐 병참 기지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미국은 위성 사진, 정찰기,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러시아 지휘관들끼리 대화하는 그 통화 감청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중요한 그 장소들의 정확한 좌표를 수시로 우크라이나군에 알려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무기들이 아주 정말 바늘로 콕 집듯이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말이죠 점점 쌓여가지고 전황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화면에 나오는 양국의 군사력 비교라든지 이런 것 배후에 네. 서방의 어떤 정보전이라는 이런 부분에서의 네. 적극적인 조력 이런 네. 것들이 우크라이나에 새로 장착된 공격형 무기들과 결합하면서 네. 러시아군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든 몇 주가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사실은 뭐 저는 뭐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만 전사라든지 이런 거 읽어보면 사실 무기 체계도 중요하고 하지만 군의 사기거든요. 사실 네. 네. 참전하고 있는 네. 그 군인들과 그 군인들을 지원하는 국민들의 사기인데 이 사기라는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지금 워낙 강한 것 같아요. 러시아는 지금 뭐
사실 사이가 많이 떨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병력 부족이다 그래서 예비군 30만 명 징집한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소동이 있었거든요. 네. 러시아 쪽의 소식은 어떻습니까? 이 징집령에 대한. 네,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9월 21일 그 부분 동원령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예. 예비군 30만 명을 이제 징집해서 예. 이제 그 전장에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마 제가 보기에 역사가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기록하면은 이 러시아 내 국내 상황에 전환점이 생긴 시점을 부분 동원령으로 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국내 상황은 전쟁 개시 이후에 부분 동원령을 내리기 전까지와 예. 부분 동원령을 내린 이후로 완전히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부분 동원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푸틴 대통령은 이제 말하자면 전쟁이 아니라 특별 군사 작전을 한다고 선포했고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의미는 예. 그것은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의 그 탈군사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탈나치화 이런 그 제한된 이 목표를 가진 그런 작전이라는 의미로 전쟁이라 하지 않고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이름 붙였던 것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아주 평안함 속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방송 러시아 TV라든가 언론 방송에서는 계속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는 것만 방송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을 필요로 느끼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부분 동원령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예. 전쟁은 여전히 그러니까 이 특수군사 작전이라고 여전히 이름 붙이고 있으나 아직 전쟁을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동원령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 국민들은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이 아는 사람들 친척들이 막 징집되는 걸 보고 하면서 이게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다는 거, 러시아가 실패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바로 알게 된 겁니다. 예. 이제 이때부터 이제 러시아 TV 방송들도 어쩔 수 없이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다는 걸 이제 방송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국민들이 이제 이게 전쟁이 잘 돼 가고 있는 건 아니구나.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막 뭔가 큰 어려움이 막 생기는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으면서 국내적으로 이제 비판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러시아 내에서도 좀 더 강경파들은 지금 푸틴 대통령의 굉장히 더 강력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조치를 주문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전술핵을 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군사작전을 종료하고 전쟁을 선포해서 총동원령을 좀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 그런 것들이 해서 지금 러시아 국내는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그게 뭐 어찌 보면 그 푸틴 대통령의 상황에 대한 오판이 그 안에 있지 않겠냐. 뭐 며칠 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백기를 들고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군사 작전이라고 하고 네. 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강경파 입장에서는 부분 동원령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데 또 부분 동원령을 해서 국민들은 동요하게끔 만들고 또 그 전황에도 그다지 도움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서 결국은 강경파들이 최종적으로 푸틴에게 뭐 일종의 압력이라고 할까요? 그걸 넣고 있는 거는 전술핵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또 푸틴 역시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시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물론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과연 핵을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그 측면에서는 사실은 좀 갈려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그전보다는 훨씬 더 지금 푸틴 대통령이 핵을 쓸 수 있다는 쪽으로 좀 더 좀 많이 가 있다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 그 최근에 그 국토의 완전성이 위협을 받는다면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쓸 것이다. 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은 그 가용한 모든 수단이라는 말은 당연히 핵무기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또 푸틴 대통령의 어떤 이 개인적 성향으로 또 볼 수도 있는데요. 그 푸틴 대통령 기본적으로 KGB 사람이잖아요. 한 20년 가까이 KGB에 그렇죠. 근무했잖아요. 근데 KGB에서 이제 KGB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데 우선 한 번 KGB 사람이면 영원히 KGB 사람이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 예.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네. 말이 있잖아요. 외교부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의전하면 영원히 의전.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의존하는 사람들은 이 극도의 긴장을 갖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 그 유대감이랄까 그 충성도랄까 그런 게 대단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한번 KGB 사람이면 영원히 KGB 사람이란 그런 의미가 그런 거고요. 예. 또 한 가지 말은 KGB에서 그 자주 하는 말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의 KGB 원칙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게 되면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 그 수단이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예. 사람이 인명이 살상되든 안 되든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우리 궤도에서 러시아의 궤도에서 떨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네. 푸틴 대통령 생각은 그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우리 그 러시아의 궤도에 두기 위해서는 침공해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복속시켜야 된다. 네. 마치 벨라루스처럼 그런 나라로 친러시아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침공한 거거든요. 물론 아까 김 프로님 말씀하셨듯이 오판한 게 있습니다.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이제 특정 보도에 하면 이제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그 군사 기밀들을 입수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키이우는 3일에서 4일 만에 그러니까 함락하는 걸로 돼 있었고 네. 우크라이나 전체는 3주에서 4주면 함락시킨 걸로 돼 있었대요. 예. 근데 그게 어긋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으나 어쨌거나 이런 현재의 어떤 절박한 상황, 러시아가 질 수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푸틴 대통령이 얼마든지 핵을 쓸 수도 있다는 게 지금 현재는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고 네. 미국 정부도 그렇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2차 대전 때죠. 일본의 두 개 도시에 원폭을 한 이후에 인류는 핵을 전쟁에 사용한 바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차 대전이라는 게 지금 뭐 7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세월 동안에 어쨌든 그 이후에는 사실 냉전이라는 체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전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은 사용되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핵을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했을 때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결과물이 나오고 또 푸틴 역시도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 국제사회로부터의 러시아의 입장과 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에도 굉장히 큰 변수를 줄 거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연 이런 시각도 상존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가능성에 대해서 대사님이 보시는 거는 왜, 뭐 물론 이제 쓸 수 있다라는 원론적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리고 만약에 쓴다면 그 이후의 영향은 어떻게 전 세계 또 러시아에 또 우크라이나에 미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김프로님이 잘 설명하셨다시피 사실은 그 핵무기가 있었으나 대국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었으나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후로는 핵무기 전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게 핵 보유국이 그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과의 전쟁은 꽤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베트남하고 싸웠고 그렇죠. 미국이 그다음에 이라크전, 걸프전, 그 아프가니스탄도 있었고 하물며 한국전도 있었죠. 한국전도 있었고 저기 또 러시아는 또 뭐 조지아 전쟁, 아프가니스탄, 체첸 많이 싸웠습니다.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그것은 핵을 썼을 때의 그 리스크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예. 우선 핵을 쓸 경우에 이제 방사능 낙진 같은 것도 해서 굉장히 인명 살상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피해가 크고요. 그러면서 보면 이제 체르노빌 원전 사건이 그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당시 1986년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 그 원전은 벨라루스에 굉장히 가까운 국경 부근에 있었거든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체르노빌 원전에서 원자로 하나가 이제 폭발했을 때 그때 바람이 우크라이나에서 벨라루스 쪽으로 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비공식 통계입니다만 총 그 사고로 인한 죽은 사람이 한 2만 5천 명 정도로 추산을 해요. 네. 좀 더 긴 기간에. 근데 벨라루스에서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벨라루스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 바람이 그쪽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었거든요. 러시아 쪽으로 불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핵무기 썼을 경우에 그 바람이 러시아로도 불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현재 사실 그런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과연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제 핵무기 썼을 경우에 또 그게 그 지금 현재 그 전투 지역이 뭐 돈바스 지역과 자포리자, 헤르손 이쪽 지역이 다 러시아하고 접경 지역이거든요. 러시아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살고 예. 또 바람이 조금만 불면은 러시아 접경 지역으로 이제 불 텐데.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전투하는 지역과 접경되어 있는 러시아 지역이 대부분 농산물 재배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그 농산물 피해도 굉장히 엄청날 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핵무기를 쓴다는 건 굉장히 힘든 그 선택이 됐던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핵무기를 말할 때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를 그렇죠. 구분해서 말을 하잖아요. 이 전략 핵무기는 아시다시피 도시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큰 파괴력을 지닌 것입니다. 예. 그 히로시마 때 한 뭐 15킬로톤 정도의 그 폭발력이었고 나가사키가 한 21킬로톤 정도였는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한 15만 명에서 21만 명 사이에서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도시 전체를 파괴해버리는. 각각 도시에서. 예. 예. 그 도시 전략 핵무기는 그 당시 지금 15킬로톤이면 사실 전략 핵무기로 간주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 전술 핵무기에 포함되는 폭발력인데 예. 그 정도로 도시에 정말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전략 핵무기를 써서 키우라든가 그런 대도시를 날려버린다. 정말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죽는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런 전략 핵무기는 쓸 수 없다는데 의견들이 일치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자살행위거든요. 그것은 이제 3차 대전을 바로 촉발시키게 되고 미국이 핵무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전략 핵무기는 쓸 수 없다는 데서 의견이 일치하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를 쓸 것인가 사실 네. 그쪽 측면입니다. 근데 전술 핵무기를 지금 전장에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흑해라든가 그런 데다가 과시용으로 쓸 수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푸틴이 정말 핵을 쓴다면 과시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효과가 없는 과시용이 아니라 전장에서 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국제사회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예.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우선 그 바이든 대통령은 이 푸틴 핵 사용 문제에 관해서 예.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에 이 지금처럼 아마겟돈 상황이 가까이 간 적은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성경 내에서 선과 악의 최후의 대결이니까 이제 핵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핵을 쓰게 되면 파국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네. 그 파국적 결과라는 것은 그것은 뭐 세상이 거의 붕괴된다는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교관들은 이제 이 나라 대통령이나 뭐 그런 고위직 정책 결정가 얘기할 때 굉장히 유심히 보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정부가 러시아가 핵을 썼을 경우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겁니다. 그 말의 표현에서 그걸 읽을 수가 있고요. 그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걸 구체적인 단어로 말하면 그것은 미국과 나토가 군사적으로 직접 대응한다는 그런 예.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전략적인 목표가 크게 바뀌는 것이 의미하거든요. 네.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밝힌 비화에 의하면은 미국 정부가 이번 전쟁 전에 세운 한 4가지 전략적 목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피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고 해요. 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 지원을 해서 싸우게 한다는 것은 그건 한 2번째, 3번째 목표였고요. 그래서 지금 그 핵을 쓰게 되면 미국 정부는 정책을 수정해서 이제 예. 군사적으로 이제 개입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다음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데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나오는 속시들을 쭉 종합해 보면은 푸틴이 핵무기를 쓰더라도 미국 정부는 재래식 무기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네. 핵전장을 피하기 위해서요. 그 이유는 지금 이번 하이마스처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미국이
미국 재래식 무기들만으로도 맹위를 떨치고 러시아군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 특히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러시아군을 초토화시킨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군, 흑해에 있는 러시아 함대 이런 걸 모조리 다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미국 정부는 그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핵으로 대응하지 않고도 러시아군을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금 그 미국이 그렇게 대응할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과 서방 세계에서는 지금 과연 푸틴이 핵을 쓸 것인가 이 지금 이런 상황에 앞서서 지금 쿠바 미사일 위기하고 많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바 미사일 때는 어떻게 해서 핵전쟁을 피할 수 있었는지 그때에 관한 그런 비화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미국 내 전문가들이 특히 말하는 것은 쿠바 미사일 위기를 피했던 것은 그 13일간의 정말 숨막히는 그때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 핵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케네디 대통령과 그 니키타 후르쇼프 그 러시아 소련 서기장이 이 핵전쟁은 반드시 피해야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우려하는 것은 푸틴에게 과연 그런 공감대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 문제에서 사람들이 푸틴에게는 그런 공감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하나의 그 일화를 소개하면 이제 그때 쿠바의 미사일 위기 이후에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암살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장례식이 미국에 있었고 이제 후르쇼프 이제 서기장은 자신의 특사를 보냈습니다. 이 조문 사절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클린 케네디 여사가 이제 장례식 끝난 이후에 후르쇼프에게 이제 편지를 썼어요.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그 문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과 그 나의 남편은 비록 적이었으나 이 세상을 붕괴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는 그런 결의 속에서 그 당신은 우리의 동맹이었다. 그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 문구가 굉장히 그 좀 감동적인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그 후르쇼프의 마음속에도 이 핵전쟁을 피해야겠다는 그런 결의,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걸 미척이 알고 있었다는 이제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푸틴 같은 경우는 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것만 하더라도 그 전쟁이 발생시키는 그 많은 인적, 물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그냥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패권주의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푸틴에게는 그런 핵전쟁을 피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더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그 인류를 위해서도 또 궁극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국민들이죠. 민간인들을 위해서도 푸틴이 핵을 쓰지 않는 그런 전제를 두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한 달 전보다는 훨씬 더 또 개전 초보다는 훨씬 더 핵의 위협이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게 되고 그 걱정의 일단이 현재 작금의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만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계엄령을 내렸어요.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건 이제 사실은 핵을 쓸 수도 있다라는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크라이나 현지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채널을 갖고 계실 텐데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계엄령 자체에 대한 거 또 그 전에 이제 주민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사실 소련 이 체제부터 단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는 그런 조치들입니다. 계엄령도 그렇고 부분동원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전쟁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냐 하는 그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계엄령이 가지는 의미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지금 4개 점령 지역, 그러니까 러시아가 점령한 4개 지역에서 병력을 차출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재산을 압수해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그런 수단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엄령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나 법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이 군사 당국에 대해서 군사 당국이 정말 아주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지금 러시아의 계엄령 조치는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병력 동원과 물자 동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계엄령을 내리기 전부터 이미 몇 달 전부터 이미 러시아 군들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체포하고 고문하고 그다음에 뭐 그 점령지 안에 있는 걸 자기 마음대로 사실은 유린하고 뭐 해왔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 계엄령이 내린 걸로 해서 말하자면 차이 나는 부분은 아주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해왔던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굳이 계엄령을 내린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러시아 내 강경파들을 무마시키는 거. 네. 그 강경파들은 몇 주 전부터 벌써 계엄령 선포해야 된다, 전술 핵무기 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경파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니까 그들을 무마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은 이제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좀 보호막이랄까요? 법적인 보장 장치를 갖추는 거죠. 비록 그 전에 이제 몇 달 동안 러시아 점령군이 뭐 하고 싶은 건 모든 거 다 하고 뭐 인권 유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었으나 이제 계엄령이라는 이 공식적인 조치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합법화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어떤 마귀가 그런 바람막이 같은 것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느끼는 것도 궁금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초기 전황이 불리했을 때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굉장히 단결된 모습이 나왔고, 네. 그리고 어쨌든 우크라이나 군인들 역시도 많은 사상과 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지지는 굉장히 확고해 보이던데요. 네. 오히려 개전 초보다 훨씬 더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높아진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개전 직전만 하더라도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겨우 한 26% 그러니까요. 정도 불과했거든요. 네. 정말 낮은 수치죠. 그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제 말하자면 뽑혔을 때 그때 대선 결과를 보면 그때 한 75%, 76%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표차로 상대 후보를 이겼습니다. 그렇겠군요. 그것도 포로셴코 대통령 당시 대통령하고 있던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이긴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부패 퇴치,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그런 열망을 이제 담은 것이었는데 그런 압도적인 이 지지를 받고 있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렇게 26%까지 지지도가 곤두박질 친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전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보여준 용기, 키ев 수도 그 위험한 순간에도 러시아군은 이미 암살단을도 보냈다는 걸 갖다가 미국 정보기관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키ev에 남아서 전쟁을 독려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끝까지 이제 군인들 격려하고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런 것은 정말 아주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에 꼭 맞는 지도자이고 그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그런 대통령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건 저는 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이게 우리가 흔히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그런 얘기를 씁니다마는 모르죠. 앞으로 전황이 또 어떻게 역전이 되고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퀘션 마크를 둬야 될 부분은 있으나 지금까지 7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는 러우 전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은 매우 인상적이다.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고 그거에 대해서 자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력을 확보한 리더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푸틴 대통령은 리더십에 상당히 손상을
받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푸틴의 속내에도 어떤 계기만 있으면 좀 적당히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추론들도 가능한 게 10월 14일이었습니까? 카자흐스탄의 수도죠. 아스타나에서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네. 아니 나는 뭐 생각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류의 언사를 네. 네. 한 바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또 직업 외교관이시고 또 우크라이나 대사를 하셨으니까 사실 거의 모든 전쟁은 외교적으로 마무리가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네, 또 일방적인 승리, 일방적인 패배가 아닌 전쟁이 대부분 또 외교관들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외교적 해결 이제는 기대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지가 좀 있다고 보세요? 그 외교적 해결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유는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그 국제회의에서 이제 그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그것은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의 5분의 1에 가까운 영토를 점령한 상황에서 예. 지금 협상을 하게 된다는 말은 우크라이나가 만약 협상이 나오면은 그것은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그 땅을 그대로 러시아 땅으로 수용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발언한 것이죠.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지금 잘라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표현했죠. 협상은 다음 대통령하고 하겠다. 러시아의 다음 대통령.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당신하고는 아니다. 지금 그런 거죠. 예. 그만 그거는 아주 위트 있는 말이긴 하지만 예. 그대로 사실 지금 심정을 그대로 좀 대변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선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러니까 국토의 한 5분에 가까운 지역이 러시아의 점령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이 나설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나서려면 예. 최소한 개전 이전의 상황으로 영토를 회복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토를 더 이상 잃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크라이나로서는 협상에 안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이 전쟁이 언젠가는 끝나야 되고 국민이 겪고 있는 사실 참상도 굉장히 좀 크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전쟁을 끝낼 인센티브가 되고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 이전의 국경선에서 교착 상태가 이루어지면 전투가 이제 지지부진하게 되면 거기서 서로 주고받을 것. 예. 말하자면 뭐 예를 들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립을 요구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그러면 안전 보장을 요구할 것이고 서로 그런 주고받을 것들이 give and take로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협상이 이제 타결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드린 대로 전쟁 이전까지 영토 회복이 아주 거의 그 전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전쟁 이전의 영토를 다 잃어버리면 그건 사실 실패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은 푸틴 대통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푸틴 대통령이 지금 그 집권과 이 러시아 내 장악령은 여전히 견고하기는 하나 소요 사태도 불구하고 예. 하지만 여전히 좀 절대적으로 러시아의 사회를 통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권력기관들 네. 보통 실로비키라고 그러는데 뭐 검찰 그다음에 군부 정보국들 이런 집단들이 푸틴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실패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러다면은 국내 소요 사태라든가 아니면 권력층 내부에서 어떤 압력이나 이런 걸 해서 푸틴 대통령이 사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더 생기는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길게 보면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2024년 3월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긴 것 같아도 지금부터 1년 반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선거가 1년 반이 아니라 당장 한 달 뒤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뭐 푸틴 이외에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게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 아닌가요? 지금 상태라면 푸틴이 대통령이 아마 재집권하겠지만 이제 전쟁이 막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되어가고 예. 러시아 내에 불만들이 커지고 이러면은 그때 가면 러시아 내부 말하자면 엘리트 기득권층 내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마치 옛날에 뭐 열친 러시아 대통령은 그때 뭐 병세 악화로 사임하고 푸틴한테 총리였던 푸틴한테 이제 권력을 물리친 사례 이런 것처럼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책임을 지고
사임할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러시아 그 지도자가 바뀌었을 경우, 물론 김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푸틴의 후계자는 지금 또 푸틴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사실은 상당히 높긴 합니다. 네. 어떤 그 러시아 정보부 내 사람이라든가 푸틴에 충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요. 그렇긴 하지만 또 이제 그 이 전쟁을 푸틴이 아니라면 푸틴은 전쟁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해서 전쟁을 중단하기는 힘들지만 네. 다른 후계자는 또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서 다른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면 좀 더 협상을 할 수 있는 네. 여지가 생긴다는 뭐 그런 의미죠. 그냥 화면에 비치는 푸틴의 얼굴과 몸이 전에 이 우통을 벗어젖히고 예? 그 사냥총을 들고 그렇죠? 네, 네. 예, 네. 이렇게 그것도 뭐 이제 프로파간다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정도의 건강성은 좀 보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또 뭐 네. 굉장히 그 심각한 병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수술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한때 이제 있었으니까 더 그런 인상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권불심령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영원한 권력은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푸틴의 권위에 도전할 만한 정치인 대안은 없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대하고 있는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럽의 서방 그 나토 회원국을 비롯한 서방의 입장은 여러 가지 셈법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10월 하순입니다만 이제 유럽 뭐 다 경험해 보셨겠습니다. 겨울이 꽤 길고 춥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 푸틴이 이 가스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전쟁이 좀 종결돼야 된다는 생각도 함께 있으면서 러시아도 사실은 패퇴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도 그래서 개전 초에는 사실은 서방에서도 빨리 전쟁 끝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측면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이게 겨울이 왔을 때 이게 절대 유리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러시아 쪽 사람들은 이제 겨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그 미국 언론에서 보도한 적도 있는데요. 사실 그 유럽에서는 에너지 위기,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래서 우선 그 유럽의 에너지 위기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다행히 유럽에서는 지금 EU 국가들이 그 겨울에 대비해서 이 가스를 많이 비축해서 지금 전체적인 가스 비축량이 저장소의 한 90% 정도를 지금 채웠다고 해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최근 이제 그 일인데요. 그게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는 한 75%였다고 하니까 한 15%는 더 채운 셈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가스의 공급을 더 확보를 해두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그 각국이 지금 그 노력하고 있고요. 전등을 일찍 끈다든가 가로등 같은 걸 일찍 끄고 그다음에 빌딩 안이나 실내 온도를 갖다가 겨울철 온도를 더 낮게 설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뭐 프랑스에서는 에펠탑에 전기 켜는 시간을 줄이고 있겠다고 지금 선언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대비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물론 뭐 유럽인들도 이제 이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 이 침략국인 러시아에 맞서서 저렇게 불쌍한 우크라이나를 그러니까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번 겨울 그렇게 해서 넘기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가 11월 8일에 이제 열리는데 지금 현재 그 미국은 상원에서는 50대 50 동수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통령이 그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캐스팅 보트 지고 있고요.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그 뉴스를 보면은 하원에서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해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공화당이 만약에 하원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공화당 내에 있는 여러 팩션, 여러 파벌들 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파벌들이 예. 주도권을 쥐게 되면 그 의원들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려고 시도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중간거에서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촉각을 예.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과 미국의 지금 겨울에서는 그 두 가지가 아마 에너지와 그렇겠군요. 중간 선거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중간 선거가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뭐 하원의 경우에 또 예산권을 갖고 있으니까 네.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원에 대한 그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태가 유지되기를 바라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네.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전황은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대사님 말씀대로 어쨌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 부분을 그래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태라는 현 상황, 이 상황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전황이라는 게 굉장히 급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계절적으로 이제 전쟁에도 기후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날씨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공격하는 쪽에 유리한지 뭐 방어하는 쪽에 유리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겨울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의 전황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겨울이 다가가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변수가 이제 발생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지금 이달부터 한 다음 달까지 우선 이 비와 눈이 지금 오기 시작하고요. 비와 눈이 오게 되면 또 일종의 라스푸티차 현상이 돼서 네. 그 도로가 진흙탕으로 변하고 이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취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 전차, 장갑차 뭐 이런 대포들이 다 각자 진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라스푸티차 현상으로 해가지고 이 진흙탕 더미가 거기 갇혀서 굉장히 공세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크라이나 공세를 취한 우크라이나의 하나의 좀 장애물이 될 그런 예. 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군이 또 하나 좀 걱정을 하는 것은 이제 이 고성능 무기가 미국이나 서방에서 지원해주는 그 고성 무기들, 하이마스 같은 그런 무기들이 과연 혹한에서도 제대로 작동할까? 지금 그런 걸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8월 말부터 하이마스 같은 경우는 게임 체인저가 될 정도로 위력을 발휘해 왔는데 예. 거기에 눈이 오고 그런 혹한 속에서 작동을 잘 안 하면 그건 갑자기 전황이 또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려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 볼 때는 지금 푸틴 대통령이 그 30만 명이라는 그 동원령을 내렸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한 22만 명이 지금 모였다 그러는데요. 그 친구들한테 그런 그 병력들한테 이제 말하자면 입힐 그런 옷들과 줄 무기들과 총들과 그런 것들이 러시아가 지금 그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그 전쟁이라는 게 뭐 병력 숫자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병력들을 말하자면 제대로 된 군인으로 싸울 수 있게 할 정도로 보급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느냐 예.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또 하나의 좀 변수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겨울철에는 더더욱이 그런 보급이 더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더 많은 그런 것들이 보급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지금 좀 변수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무래도 뭐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또 여러 가지 기후가 전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텐데 뭐 각국에 다 유불리점이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조금 유리하다라고 전황이 유리하다라고 평가되어지는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불리함이 좀 있고 그러나 이제 과연 이 겨울에 갑자기 동원된 그 30만 명이 이제 동원되겠습니다만 동원된 그 예비군이 전장에서 과연 실질적인 전력의 증강이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무기 체계라는 것에 적응도 해야 되고 후방에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해서 이렇게 투입을 하더라도 전장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렇게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대사니까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몇 년 계셨죠? 저는 우크라이나에 2년 근무했었습니다. 2년. 네.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이제 전쟁 희생자들이라든지 또 여러 이제 생각들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관련돼서 물론 이제 직업 외교관을 오래 하셨습니다마는
뭐랄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전 우크라이나 대사기도 하면 외교관으로서 소외랄까요?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 사실 분석의 영역이 있고 바람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 말씀을 끝으로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물론 제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근무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더 일반인보다는 좀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떤 러시아가 갖고 있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옆 나라인 우크라이나를 좀 침략하는 경우고요. 네. 그래서 이 국제사회의 평화라든 위해서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는 지금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고요. 지금 다행히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번에 공세에서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 성과를 거둔 것의 더 큰 의미는 이 서방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방 사회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에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욱더 말하자면 정성스럽게 더 열심히 돕는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것이죠. 저는 그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좀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에 지금 필요한 그런 것들을 지금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제공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도움을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이 전쟁은 그래도 언젠가는 끝날 텐데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이 저기 국민들, 다른 나라 분들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이제 같이 열심히 동참을 해서 다시 이렇게 지금 유럽에서 이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 이 우크라이나가 다시 좀 일어설 수 있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걸 고대하고 있습니다. 뭐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이제 사실 이제 예전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경제 규모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고 그러면 그럴수록에 훨씬 더 이런 국제적인 분쟁의 영역을 넘어서는 전쟁이죠. 전쟁에 대한민국의 전략적인 어떤 선택과 실행력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평화롭게 이 전쟁이 빨리 마감돼야 된다라는 측면도 바라보겠습니다만은 저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도 여기에 굉장히 전략적인 포지션과 또 인류애적인 그런 동참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뭐 이 전쟁의 전황이 많이 변동성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큰 변화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공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러시아 전쟁의 전황과 의미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 반인륜적인 전쟁은 지구상에 없어야 하겠습니다마는 또 그것은 강대국가 약소국 또 인접국가의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가 또 늘 목도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리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함께 가져보게 됩니다. 남은 주말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번 신과 대화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